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은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45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맺은 말, 역사로부터의 자유를 필부의 삶의 이야기로 대한민국이 역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앓지 않아도 좋을 몸살을 괜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더 아픈지도 모릅니다. 몸살의 원인은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을 밝고 건강하게 고치면 몸살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악몽으로 밤을 뒤척이다가 밝은 태양의 아침을 맞는 기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발걸음은 다시 활기가 넘치고 웃는 낯으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즐거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역사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 한국인은 역사로부터 해방된 자유인들입니다. 잘못된 역사관은 지난 130년간의 근현대사를 오요기 역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석과도 같이 아름다운 문화에 조선 왕조가 강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후는 민족의 반역자인 친일파들이 활개를 친 시대였습니다. 해방은 또 하나의 점령군인 미국이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친일파들은 재빨리 친미 사대주의자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민족의 분단도 비극의 한국전쟁도 이들 민족 반역자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1950년대 이승만 정부도 1960년에서 1970년대의 박정희 정부도 이들이 지배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경제 개발을 했다고 하나 정신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에서 정의는 패배했습니다. 기회주의가 득세한 불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현행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는 이 같은 잘못된 역사관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숙하나마 제 나름의 비판적 상상력에 입각한 역사관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안적 역사관의 출발점은 역사의 기초 단위로서 민족을 해체하고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대로 민족은 수천 년부터 존재해온 초역사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민족은 20세기에 들어 일제히 억압을 받는 가운데 한반도의 주변들이 발견한 정치적 공동체 의식의 다름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언젠가 생겨난 것인 만큼 앞으로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민족입니다. 지난 130년의 근현대사가 오역의 역사인 것은 이 같은 민족을 역사의 기초 단위로 하는 민족주의 역사관의 주장일 뿐이지요. 통일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근현대사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무언가 비장한 느낌의 산타과도 같은 주장도 민족주의 역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렇지만 역사의 단위를 살아있는 개별 인간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개별 인간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지요. 언젠가 자료조사차 어느 농촌 마을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85년이란 긴 세월을 그 마을에서만 쭉 살아온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남의 집 머슴살이로 사회생활을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체가 강건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쟁 모두에 동원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에게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을 차근히 듣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며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 말입니까? 그렇죠. 역사란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고 필부의 삶의 이야기지요. 그것이 역사의 기초입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재미있고 슬픈 삶의 이야기 속에서 민족인이 계급인이 하는 거창한 정치적 담론은
하나의 사치품일 뿐입니다. 그분들의 삶에서 민족은 해방과 더불어 들어닥친 정치적 고요였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에서 국가란 것은 전쟁이 났다고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끌고 가는 폭력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경제생활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엮어내는 협독의 과정이었습니다. 화해가 불가능한 계급관계는 일반 민중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쓸 해방 전후사를 위하여. 필부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로 역사의 기초를 바꿔 놓으면 지난 20세기는 한반도에서 국가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해졌습니다. 드디어 빈곤과 질병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 변화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이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이죠. 종교적 내지 사상적으로는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서유럽에 기원된 외래 문명입니다. 20세기 한국사는 이러한 외래 문명이 들어와 우리 오래된 전통 문명과 상호작용하면서 나름의 형태로 정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 문명과 외래 문명이 충돌하고 접합하는 문명사의 대전한 과정이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해방 전후사는 그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관을 입각해서 지난 20세기 한국사를 전면적으로 재해석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조선왕조가 패망한 원인, 식민지 스탈론 비판, 친일 협력자 재평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 반민특위 좌절의 의미 등 이른바 민족 정서에 저촉되지 모르는 민감한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다루었습니다. 적당히 얼머무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평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민족이란 것이 20세기의 새로운 역사적 현상이었음과 마찬가지로 일제가 토지 40%를 빼앗고 매년 쌀의 50%를 실어갔다는 식민지 스탈론은 대개 1960년대부터 한국의 민족주의가 고양되면서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합니다. 친일파란 존재도 대부분 테크노크라이트형으로서 신구 두 문명의 접합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증산층이자 지식층에 있는 다름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1980년대까지 우리 현대사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군에 의한 여성 성약취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공개된 구소련의 비밀문서에 의하면 민족의 분단을 서두른 것은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미국과의 냉전에서 승기를 잡고자 소련이 승인하고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실천한 국제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온갖 비방도 나라 세우기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애초부터 그와 대립한 좌파들의 중상모략에 불과하지요. 1950년대는 허무와 절망의 시대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적지 않은 성취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국 이렇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저는 그에 대해 개항기 이래 외래 문명을 이해하고 실천해온 문명개혁파의 후예들이 주도해서 세운 근대 국민국가라는 역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역사를 전면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분명히 한 개인의 역량을 넘는 일입니다. 책을 쓰면서 그러한 개인적 한계를 몇 차례나 절감했습니다. 그러한 작업이 성공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연구 성과가 쌓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구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백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국가가 성립하는 정치사회 과정을 깊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사와 사상에서의 그러함을 느꼈습니다.
1948년에 초대 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의 증언은 왜 이리 빈약합니까? 한국전쟁을 몸으로 겪어낸 수많은 병사들의 증언은 가뭄에 콩나듯이 드문 실정입니다. 일제가 동원한 병사와 군속이 남긴 증언과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몇 년 뒤에 모두 돌아갈 분들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알 수 없는 역사가 되고 말지요. 이 같은 객관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 책은 앞으로 언젠가 세계적으로 다시 쓰이게 될 한국 근현대사를 위한 길라잡이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라만 기억될 수 있다면 큰 영광이지요. 죽은 자로부터의 해방을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데 요구되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역사로부터 자유로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이 역사가이지만 역사를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어떠했든 미래는 살아있는 인간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인간들의 기억이지요. 그 기억이 어떠하든 인간 정신은 본질적으로 자유입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인간들의 선택 행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대조적으로 중세인들은 역사에 종속되어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일 이른 새벽에 사당에 참배하고 조상의 영혼을 호흡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기일과 명절에 제사를 빼먹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나라의 대사가 생기면 열성조가 안치되어 있는 종묘에 제사를 드렸지요. 그렇게 죽은 자의 훈령이 산자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중세였습니다. 근대가 되면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의 발목을 잡는 행위는 근대와 더불어 단절되었습니다. 정치는 산자의 약속이요, 선택일 뿐입니다. 그것이 근대 정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사이 한국의 정치가 과도하게 역사화하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무려 16건이나 되는 과거사 정산 특별법이 제정되어 16개의 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그 중에는 110년도 더 된 조선왕조의 시대의 사건에 관한 특별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밖으로는 야스쿠니,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외교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역사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과는 2000년 전 만주 벌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또 하나의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 가운데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 범죄로서 학살이나 고문 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벌어진 제구주 4.3 사건, 거창 사건 등이 그러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인륜 범죄가 만약 지금까지 진상이 은폐되어 왔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끝까지 그 진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에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 같은 실정법의 시효, 규정을 초월하는 반인륜 범죄가 아니라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과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른바 친일파를 조사하여 법률로 그 이름을 공포해두자는 일제 감정화, 반민족 행위 진상 규정의 규명에 따른 특별법, 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지금까지 여러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대략 1,000명 정도의 친일파를 조사하여 명단과 행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국가가 공적 통치행위 일환으로 친일파를 조사하여 그 이름을 공포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몇 차례 친일파 명단이 공포되었을 때 약간의 사회적 소란이 일다가 그친 것처럼 지금의 특별법도 마찬가지 결과로 끝나리라 짐작합니다. 이미 동특별위원회가 시기별로 나누어 2차례 친일파 명단을 발표했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절실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굳이 그 특별법에 반대하여 얼굴을 붉힐 필요야 없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 잠시 해명하는 것으로 이 책의 끝을 맺겠습니다. 이 특별법의 제안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한 자들이 저지른 반민족 행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마비하였던 관계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제가 보기에 이러한 제한 이유는 반증이 불가능한 비과학적인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정의가 흐려졌다고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역사가 왜곡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설령 정의가 흐려지고 역사가 왜곡되었다 칩시다.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 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비했음이 그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제 인식에 실린 저희 논문에서 근본주의 함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서 소개한 대로 죽은 자의 훈련이 역사의 종교의 형태로 산자를 지배하고 있는 전 근대적 사고방식의 다름 아닙니다. 어찌 객관적인가로 증명될 수 없는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토록 안이하게 입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입법 과정은 그 나라의 지성 수준을 총체적으로 대변합니다. 국가 이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입법 과정이 그 상징이지요. 그런데 위 특별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명예를 다루는 위 특별법이 법리적으로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지는 법학자들의 몫이겠지요. 그와 별도로 저는 위와 같은 제안 이후의 특별법이 대한민국이 국회에서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통과한 데서 아직도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는 중세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동특별법이 열거하고 있는 반민족 행위 가운데에는 1949년의 특별법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이한 조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분여자를 강제 동원한 행위와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의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위안부에 관해서는 앞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의 수탈과 관해서는 간단히 코멘트 하겠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민족의 수탈기구냐 아니냐는 이미 1949년 반민 특위 법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14장에서 동법정에선 박흥식의 행적과 관련하여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식산은행은 일본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조선농촌의 개발자금을 공급한 금융기관입니다. 조선의 자금을 일본으로 가져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일본의 자금을 조선으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금융기관의 민족의 재산을 수탈했다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모두가 그렇게 알아왔기에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따지고 들면 대답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미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수탈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민족주의가 고양됨에 따라 일부 무책임한 연구자들에 의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다음 대중이 집단기억으로 전파된 것에 불과합니다. 동특별법에 공청회의 전문적인 경제사학자가 초대되었더라면 위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 나라의 지성 수준을 상징하는 입법 과정이 전문적인 증언에 기초하지 않은 인민재판이 되어버린 셈이죠. 한국의 정치는 과거사의 혼용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는 오로지 산자의 몫일 뿐입니다. 미래를 위한 산자들의 선택과 약속에 더 이상 죽은 자가 산자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다투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심지어 나라든 간에 다 자기 나름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기억을 문제 삼아서는 곤란하지요. 모든 기억은 민주적으로 평등합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해라고 경쟁하고 약속하는 것이 현실의 정치입니다. 그 점은 국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벌써 몇 년째 역사 전쟁이 부질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일일랑 역사가들에게 맡겨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45번째 이야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